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문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은 쟁점으로 보는 여순 사건 변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같은 사진 서로 다른 설명 또는 해석입니다. 이 변론의 시간을 개설한 이유는 본 강의를 하다 보면 좀 흐름에 약간 지장이 있다, 조금 다른 쪽으로 샌다, 그런 내용, 또는 본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좀 의외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변론을 개설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한 본 강의가 유튜브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공개되고 나서 댓글이라든지 전화를 통해 문제제기나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반론이라든가 문제제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 변론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1화 봉기군의 정체성, 인공기냐 태극기냐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간 다음에 가장 댓글이라든지 이런데 가장 주목할 것이, 아무리 그래도 인공기가 나온 사진이 없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인공기는 여순 사건에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당시 이승만 정권의 보도지침, 9개의 보도지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봉화를 올린 것과 인공기 다른 것은 보도하지 말 것,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기 사진이 남아있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진이 없는 이상 인공기는 없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제가 갑자기 이 사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남북은 기관지 승리의 길, 1951년 5월 11일. 1951년 5월 11일이면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죠. 이럴 때 이 신문이 제목이 뭡니까? 여수병란 3주년 기념 좌담회. 그러니까 여순 사건의 주동자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반군들, 그들이 주요 반군들이 모여서 3주년 만에, 여순 사건이 일어난 3주년 만에 평가 및 반성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사건을 려수병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의 성씨는 김씨야, 내지 이씨야, 진씨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사진하고 자료가 이렇게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인공기 사진은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분들이, 특히 이제 항쟁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14연대 반군하고 반도들 스스로 자기들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 병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굳이 그러면 병란이란 말, 본인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병란이라 부르지 않고 기어이 항쟁으로 불러야 되는지 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본인들이 진씨다, 김씨다, 박씨다 이러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은 김씨, 진씨, 박씨가 아니고 이씨, 장씨, 석씨야, 왜 그러는지, 그것이 바로 억지 아닐까요? 본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규정한 것은 여수병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사진은 하나의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진이 있으면 그 팩트니까 더 이상 반박이나 다른 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 한번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영어 책들 제목들을 쭉 해놓은 건데, 모아놓은 건데, 왜 갑자기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이번에 문제 제기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문란서생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순 사건을 강의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아니, 저는 제 직업이 영어 중국어 번역가이자 저술가예요. 지금까지 낸 책이 한 40여 권 되죠. 그래서 저는 여순 사건에 관련한 책도 쓰고 있고, 제 고향인 여수의 역사를, 특히 여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오래 해왔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내기 전에 요즘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를 보는 것이 아주 대세라서 지금 먼저 유튜브 강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뭐 어떤 자격이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는 게 전 참 우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오늘 얘기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영어 원문하고 그 번역의 문제 이것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게 되니까 제가 영어 번역가로서 낸 책들 뭐 이러한 것들 한 여기서 16권 종이 보이네요. 뭐 저는 원래 그 영어 번역은 어쩌다 보니까 80년대에 그 막스 레닌주의 책들 뭐 번역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저의 전공은 그 중국 철학이고 또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 불교 철학에 좀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영어 책들은 주로 틱낙한 달라이라마 같은 불교계 고승들에 관한 영어 책들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그 뭐 영어 원문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뭐 불만스러우시면 뭐 제 잘못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지적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영어 번역가로서 뭐 나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사진 서로 다른 설명 1번. 이 사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똑같은 사진하고 그 캡션이라고 그러죠. 사진 설명들 뒤에까지 있는데 자, 이 지금 사진을 보면 군복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쓰러져 있죠. 그런데 여기 그 이 책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 사건이라는 그 화보집, 사진집을 냈어요. 거기에 이 사진이 실려 있고 옆에 이제 영어로 사진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원문을 써놓고 거기 그 번역을 이렇게 해 두셨더라고요. 순천 농림학교에서 진학군에게 즉결 처형된 협력자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컬래버레이터인데 이 협력자들, 부역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이 말만으로는 이들이 뭐 그 반군인지 반도인지 이게 좀 그 확실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사진에 대해서 주철이의 여순항쟁 답사기 2권 201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사진 설명에 순천 북국민학교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여기는 협력자 부역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민간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202페이지에 다시 설명이 좀 나오는데 23일 오후 순천지청 박창길 검사를 비롯해서 21명이 학살된 모습이래요. 이게 민간인들이 죽었다고 한 겁니다. 자, 이 두 책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뭐 길게 잡아도 한 2, 3년 그 내로는 다 나온 책들이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진에 대해서 사진 요거는 라이프지 1948년 11월 15일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끝나고 뭐 한 2주 정도 뒤에 발행한 라이프지 거기에 요 밑에 보시면 캡션 사진 설명을 제가 이렇게 지금 확대해 봤어요. 자, dead rebels, their bodies dotted with bullet holes, lie beside a school ground at 순천. 이거 이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죽은 반군, rebels는 반도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저는 입고 있는 옷들이 군복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반군이라고 번역하는데 우선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죽은 반군들이 그 시신에 군데 총알 구멍이 난 채로 순천 어느 학교 운동장 옆에 드러누워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세 가지 설명 중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그 사진 설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기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일까요? 아니면 민간 협력자가 됐던 무엇이 됐건 그냥 부역자들 이런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반군이나 반도일까요? 저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정황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로 확인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사진이라고 해도 사진 설명이라든지 어떤 중점을 두는 방식,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은 사진, 서로 다른 설명, 두 번째인데, 요 사진은 특히나 항쟁의거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여순사건을 항쟁의거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 특히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뒤에 있는 미군 장교가 어쩌다 보니 굉장히 그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이 사진들이 많이 이해되고 읽혀왔냐면은 조국의 원수인 미제국주의자, 그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인 이승만 정권의 진압군에 의해 죽은 무고한 시민, 이런 포맷으로 굉장히 이 사진이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반대의 반전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진, 이 똑같은 사진 세 개에 대해서 먼저 방금 앞에서 본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냈던 칼 마이던스의 여순사건, 이 책에 실려있는 그 번역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고 그 번역문이에요. 자, 자식 잃은 어머니의 오열, 뒤에 있는 미군은 특수부대 고문관 랄프 블리스이다. 이 사진은 라이프지에 실렸대요. 1948년 11월 15일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한국 전문가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셨나 본데, 순천 장천동 장대다리 사이랍니다. 현재 순천교 서쪽 이수로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Serving of a mother who lost a child, 애를 잃은 어머니의 어떤 그 몽롱한 우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철이의 책에서는 여기 여순항쟁작석이 202쪽인데, 아까 보시면 여기 그 201쪽에 이렇게 이상하게 이 원문으로만 놔두고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제 뭐 번역이라고 하면 가령 슬퍼하는 여인들과 이를 지켜보는 랄프 블리스 소령, 요거는 이 원문에 대한 번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죠. 뭐 요것과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슬퍼하는 여인, 여기에서 뭐 serving of women 정도가 될까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두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1948년 11월 15일 발행된 라이프지 그대로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 밑에 여기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사진 설명, 즉 캡션입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Two of Suncheon's bereaved women mourn a loyal Korean who fell before a rebel slaughter squad as the rebellion began. An American advisor, Lieutenant Ralph Bliss, looks on silently where no advice will help. 자, 반란이 시작되면서 반군, 반도 소속 학살대에게 쫓기던 가족인 한 양민의 죽음을 두 여인이 슬퍼하고 있다. 미국 고문관 랄프 블리스 중위가 아무런 조언도 소용없을 지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다. 번역은 제가 한 겁니다. 자, 이 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사진을 보면 이 어린이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의 남편 정도, 이분의 아들 정도로 보이는 그런 그 성인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한 어머니,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이제 슬퍼하는 여인들로 되어 있는데, 그 주철이 같은 이 책에서는 지금 원문을 번역을 안 해두고 그냥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고 해서 원문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저는 이 1948년 11월 15일 판의 그 캡션을
뽑아서 번역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로이얼 코리언이라는 거. 이거 저는 양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로이얼하고 레벌하고는 서로 반대의 의미로 이것이 반역, 모반 이랬을 때 이것은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로이얼이 들어가면 양민, 그리고 로이얼 트룹스 이런 거는 뭐 이제 국군이라든지 뭐 충성스러운 군대, 충성스러운 한국인 좀 우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얼은 레벌하고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민이라고 번역했고, 이 레벌 슬로터 스쿼드, 이게 지금 반란군 소속, 그러니까 반군 소속이나 반도의 슬로터 스쿼드는 학살팀이라는 건데, 이 반군 소속의 학살팀에게 죽은 양민, 그 양민의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이 고압적인 자세의 미군 때문에 이것을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인 이승만 군대가 무고한 시민을 함부로 학살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온 사진인데, 사진의 내용은 정반대예요. 도리어 반군 소속의 학살대에게 쫓겨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설명 중에 이것도 어느 것이 훨씬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시는지 저도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세 가지 설명 중에 여러분이 어느 것이 합당한 건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슬로터 스쿼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슬로터 스쿼드. 그러니까 제가 반군 또는 반도 소속 학살대라고 불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 이것은 브루스 커밍스의 The Origins of Korean War 2권이죠.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인데 이 책이 1권만 번역되고 2권이 아예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가 여순 반란이라고 부르는 여순 사건, 그것이 2권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 2권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는 저번 제1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레프트 히스토리, 신좌파, 그리고 수정주의 쪽의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약간 좌경화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261에서 이쪽, 거기에 제가 지금 밑줄 그어 놓은 것들을 번역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브루스 커밍스의 2권에 실려 있는 여순 반란, 이 부분을 갖다가 정독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다 끝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강의나 이런 때, 잘 들어보시면, 브루스 커밍스가 보는 여순 사건, 여순 반란에 관한 얘기는 거의 모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브루스 커밍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순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기가 분배되었고, 미군 CIC 소속 한국인 요원의 말에 따르자면, 사람들이 두세 명씩 몰려다니면서 부자, 복장이 훌륭한 자, 지주들을 죽였다. 앞에 반군 반도 소속 학살대, 이게 있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브루스 커밍스가 말한 CIC 요원의 말을 인용해서 한 두세 명씩 몰려다니면서 부자, 복장이 훌륭한 자, 지주들을 죽였다. 요게 바로 정말로 반군 소속 학살대가 있었으면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말줄임표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일부 시민들도 즉석에서 사살되었다. 연설에 임한 사람들은 북측에서 사용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보다는 1945년의 용어인 조선인민공화국을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 일부 역시 인공기를 펼쳐 보이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조선인민공화국, 이것은 건준의 후신으로서
일각에서는 뭐 여운형이 전부 만든 걸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박헌영의 그 세력을 빼면 조선인민공화국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 요 부분은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요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것 또한 아마 변론이라든지 별도의 강의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선인민공화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상호 호환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별개의,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서로 적대적 모순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편의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너무 길죠. 그래서 편의상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줄여서 부르고, 남로당은 특히 그거를 좀 선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조선인민공화국을 만세라든지 뭐 이런 것을 떠드는 큰 소리를 외치는 사이에도 북한의 인공기, 이것을 펼쳐 보이는 사람도 있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이렇게 제가 지금 주로 영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 특히 항쟁 의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뭐 정부의 공간물이라 그러면 무조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물론 뭐 정부 공간물이라는 게 뭐 지나치게 어떤 반공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아주 구시대에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심정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간물 전체가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순박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주 초창기에 잡힌 그 반군이나 반도들, 이들을 신문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공간물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워낙 대한민국 정부 공간물에 대한 인기라든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외신 보도하고, 또 도리어 오히려 좌파들이 많이 신뢰하는 브루스 커밍스는 어떻게 보는지 그쪽도 많이 소개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진실을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순 사건의 인공기 등장 문제가 아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인데요. 제가 1차 사료와 어떤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공기는 반드시 있었다, 없을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진이 없는 이상 절대로 없었다,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런 억지를 피우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인공기는 여순 사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수와 순천의 인공기 개항투쟁, 이걸 보시면,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정부가 수립돼서, 자, 대한민국이 시작됐어요. 정식으로. 북한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남로당은 그 뒤로 북한 정권 정통성을 선전하는 투쟁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투쟁인데, 예를 들어 9월 24일 여수 군청과 학교에 인공기가 개항되고, 전신주에도 작은 인공기가 개항됐습니다. 즉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9월 26일에 여수 국기 개항대에 인공기가 개항됐고, 10월에는, 이건 순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로당 계열들이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일 정도였고, 동순천역에 인공기가 개항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러한 여수와 순천의 인공기 개항 투쟁은 여순 사건 인공기 등장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투쟁들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순 사건에 인공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아니 이런 일도 하나도 없이 갑자기 뭐 정말 인공기가 수많은 인공기가 등장했다 그러면 저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겠어요. 하지만은 이런 인공기 개항 투쟁으로 인공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또 걸어본 투쟁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체포를 불사하고 이렇게 가열차게 인공기 개항 투쟁을 벌였는데, 지역을 접수해서 체포당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인공기를 개항 안 하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멍석 깔아주니까 오히려 안 한다는 게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여수인민위원회를 다루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인공기의 유무,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